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세요, 오도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영입니다. 네, 지난 7월 이 뷰리지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차별을 금지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실질적인 역차별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법안 제정을 막기 위한 여러 노력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2020년 9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고 또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으려고 합니다. 네, 뷰리지에서 준비한 이 시간,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팩트체크 그리고 방향 설정 하시면 어떨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 바른 판단이 필요한 시기죠.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 CGN-TV 김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취재한 김현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뷰리지 시간에서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다뤄볼까 해요. 네.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논쟁은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입법 과정의 측면에서는 별로 달라진 것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안에 다문화위원회라는 곳에서 다문화위원회요? 네네. 그곳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또 최근 정통한 통신원에 따르면 민주당 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내용이 같은 평등법이라는 이름의 태스크가 이미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 정당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경우에 또 다른 판도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뷰리지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반대와 여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나눴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움직임에는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어떤 구심점이 있는 단체가 각 단체들을 독려하고 선동해서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 법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가 단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보건법률가회라는 곳이 최근에 창립했고요. 그다음에 또 특징적인 것은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 보통 기득권들 아니면 기독교 보수 세력만 반대하는 것 같은 프레임을 계속 갖고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라는 단체가 최근 출범해서 월요일마다 모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도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이 반대와 관련해서 많은 여론을 형성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좀 효과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 효과가 좀 보이고 있나요? 네, 처음에 이 법안이 발의됐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사실은 88%의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실인가요? 네, 저희 뷰리지 1회에서 다뤘듯이 약간 여론조사의 맹점 같은 부분이 이 안에 함정이 숨어 있었던 건데요. 단순히 그냥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대한 필요성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에는 당연히 차별은 나쁜 거고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죠. 이것은 당연히 법으로 제정하는 거 괜찮아라고 응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차별금지법 안에 얼마나 역차별적인 요인들이 있는지 그런 독소 조항들을 홍보하기 시작했고요.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려 10만 명이 이 청원에 동의를 했어요. 10만 명이요? 네네. 그래서 21대 국회 첫 국민청원이 됐죠. 근데 또 반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는 2만 5천 명만이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완전히 처음 결과라는 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이 독소 조항들을 알면 찬성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데 이 해외 사례들이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그런지 사실 이거 보고서 가짜 뉴스 아니야, 믿을 수가 없어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한동안 굉장히 가짜뉴스 논란에 많이 시달렸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7세 아동의 성 전환을 반대한 네.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했다라는 해외 사례가 있었어요. 7살짜리 어린이를. 네. 사실 이게 소송 중에서 1심에서는 양육권을 박탈당한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직 이것이 최종심까지 가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그 사례는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최종심에 갔냐 안 갔냐 이런 문제보다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어떤 특정 원인들에 대해서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과 성전환에 대한 부분이 네. 작용을 하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간과된 채 사실상 이 뉴스가 사실이냐 가짜냐 이런 프레임에 사실은 계속 갇혀서 논쟁이 이루어져 온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도 나오고 또 기독교에서 반대하고 많은 단체들 반대를 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관점을 갖고 어디에다 이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네, 매우 중요하죠. 차별금지법의 그 적용 범위가 되는 대상들을 보면 사용자, 그다음에 근로자, 교육기관, 공공기관 이것만 딱 들어도 사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는 점들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되고요. 민사상의 책임이라는 부분과 처벌이라는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의 재산권도 침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들을 충분히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것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의견 전해주신 김현정 기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CGN-TV 뷰리지와 함께 하시죠. 네, 각 분야에서 검증된 객관적인 정보와 이 복음을 지키려는 성도의 마음으로 자리해 주신 세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INS 대표이시자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장이신 조영길 변호사님과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이상현 교수님,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전윤성 변호사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이 앞서 좀 기자와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도가 알아야 할 또 성도가 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겠는데요. 먼저 이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요것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이 차별금지법안을 내놓은 평등법 시안이 차별을 좀 반대하는 거와 관련해서 좀 이게 무조건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이런 가짜 뉴스 같은 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측에서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해외 사례도 가짜다. 또 국내의 법의 위험성에 대한 것도 가짜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반동성애 설교가 형사처벌이 되냐 가짜 뉴스 아니냐 팩트 체크하자. 요게 이제 집중돼 있는데요. 그 이유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요 반동성애 교회당 내 설교는 내 영역에 해당 안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근데 질문을 이제 그렇게 던지면 안 되고 사계 영역은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영역이 뭐냐면 고용, 그다음에 경제 같은 재화시설 또 영역,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국가행정인데 우리가 이 내 영역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러면 사계 영역에서 동성애 반대, 성전환 반대, 사회비단이나 반성경적 사상을 반대하면 안 되느냐. 네. 이 사계 영역이 얼마나 넓으냐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야지 예배당안만 괜찮냐? 이것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네 개 영역을 피하게 하는 전술입니다. 또 법률적으로도 형사처벌되는 거냐 이거를 주목하는데 형사처벌은 실제로 제일 약해요. 네. 더 센 게 이행강제와 민사소송인데 민사소송을 주목 못하게 하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 안은 실제로는 인간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우리 성경적 가치관을 표현할 자유를 아주 심각하게 박탈한다. 그리고 그것도 제재도 굉장히 무거운 파산이 가져오는 민사소송과 이행강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 시설 이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해당이 안 되는 게 없고 이 혐오라는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를 주장하거나 이야기했을 때 안 걸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 법적 공방이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의 사례와 해외 사례가 다르지 않냐, 법안 조항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상현 교수님께서 정확한 사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기자님께서도 언급해주신 그 미국의 제 어린이의 성전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양육을 이제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국가에서 막았죠. 그랬다가 항소심에서 바뀌긴 했지만 그런 판결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죠. 1심에서. 또 하나 예를 들면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이제 핵심 도시 보스턴에서 이제 유명한 교수가 있었고 그분이 BIDMC라는 좀 유명한 병원에서 그 근무를 한 28년 정도 하셨대요. 근데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 이유가 그 병원이 저 게이 퍼레이드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퀴어 행사 같은 거를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 권익 옹호를 한 사람을 시상을 하는 LGBT 어치브먼트 어워드라는 시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비뇨기과 의사인데 이제 자신의 그 의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런 보건 정책에 위반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내 그 차별금지 정책 위반으로 이제 해고된 것이죠. 근데 그게 차별금지법 위반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매사추세츠주가 1989년부터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이미 도입이 돼 있었고 그 병원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별금지 정책을 이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도 이게 전부 이제 팩트가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빠지거나 좀 추격하는 과정에서 비약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거 가지고 가짜다 이러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취지는 차별금지법과 유관하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질문이 세부적인 게 진짜냐 아니냐 이렇게 초점을 또 흐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술에도 전략에도 우리 성도님들 국민들이 미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도 이런 법안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차별금지법은 영국에서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반 정도 한 22개에서 23개 주에서 그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이제 도입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공공질서법도 평등법하고 그 이제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제 LGBT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성경에 반한다는 어떤 그 메시지들이 이 이제 평등법 강화와 함께 좀 이렇게 처벌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이렇게 오히려 넓혀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좀 있습니다. 전효승 변호사님. 좀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평등법이라고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이 공공질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 공공질서법이니까 차별금지법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법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 내용을 봐야 됩니다. 법 이름은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공질서법 안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형사처벌하다 보니까 영국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 법이 일부 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처벌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차별금지법에 담을 때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했고요. 대신에 이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었습니다. 근데 영국의 경우에는 이 평등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없고요. 이행강제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질서법에서 충분히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변경이 돼서 이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됐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서 무조건 가짜뉴스다 하는 부분은 좀 위험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우리나라 드리겠습니다. 좀 더 무겁게 지금 부과가 시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도 잡혀가는 건가요? 그렇죠. 재화시설 용역 중에 방송 서비스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동성애나 성전환 반대하거나 사이비 이단 비판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차별로 몰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송에서 이 성경적 가치관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를 법적 조항을 근거로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돼 있어요. 차별금지법에는 법령의 표현을 특정 사람과 집단을 분리구별 배제 이렇게 못하게 돼 있어서 법조문은 성경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성애라거나 성전환이라는 인간의 특정 행동이나 사상을 반대하면 사람을 차별했다고 막 몰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를 미워하는 건 죄인을 정죄했다고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면 죄인을 정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해석론을 전개하는 게 보고서들과 사례에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치관을 통제하게 됩니다. 찬반의 의견 중에 동성애 성전환, 사회비대 이런 거는 옹호 지지 의견만 내고 반대 의견을 못 내요. 네. 그러니까 찬반의 자유가 부정되고 특히 위험한 것에 대한 신앙, 양심, 학문, 표현 4개 자유가 박탈됩니다. 네. 이것은 우리 민주사회의 기본인 이런 4가지 자유를 뺏는 독재성을 가지고 있고 분별력을 망가뜨려서 국가 사회를 중대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국민들이 반대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정확하게 직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과 변호사님께서도 좀 이렇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 시청자분들께서는 요것은 꼭 알아야 되겠다. 이거는 꼭 주목을 해야 되겠다. 요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교수님께서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이제 사례를 보면 이제 국공립대학에서 기독교 단체의 학생 조직들이 이제 등록 취소가 되는 사건들이 이제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헤이스팅스 로스쿨이라는 국공립 그 로스쿨이 법학대학원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등록 학생 조직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이제 크리스천 리걸 소사이어티 이런 그 CLS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신앙 고백서 중에 남녀 간의 혼인 외에 성관계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죄로 보겠다라고 해서 이걸 사인해야지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했더니 이것이 학교의 차별금지 정책 위반이라고 해서 등록 취소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이건 우리의 종교의 자유다 했는데 결국 패소했습니다. 네, 이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법이 조항이 제정이 되고 나면 나비 효과처럼 연관돼서 다른 법들을 계속 조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요. 이것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도 4조와 9조에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은 영국의 평등법과 공공질서법에 있는 아주 독서적인 내용들을 모아놓은 혼합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질서법에 있는 방송에서의 차별금지, 또 이제 인터넷 차별금지 이런 조항들이 이제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인데 이게 지금 정의당 안에는 다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런 방송들을 만약에 나갔을 때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이 방송을 본 사람이 10,000명이다, 뭐 10만 명이다. 그러면은 집단 소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위자료 청구를 뭐 100만 원만 내다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형사소송보다 민사소송이 더 어렵네요. 맞습니다. 무겁고. 이 경제적인 파탄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신앙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지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발의된 이 상태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힘을 합쳐 나간다면은 이게 오히려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재정 반대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축복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쁜 거는 시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갖는데요. 자, 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포괄적이라는 이 광범위한 단어로 제약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또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방향을 찾아나가는 CGN-TV 뷰리지 다음 이 시간에도 여기 계신 세 분과 함께 기독교계의 여러 노력과 그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실천해야 할 방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일반 사람들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기독교만 탄압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등과 인권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다른 부분들을 모두 이제 억압해 버리는. 그래서 양심에 반하는 일들을 강제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잘 지키기 위한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이 시대적인 어떤 과제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이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